저는 40대의 여성이고 간암 투병 중인 암 환자입니다. 병원에서는 저의 예우를 낙관하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도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한 애처가 남편의 살뜰한 보살핌과 애정을 듬뿍 받다 보니 저는 투병하면서도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설연아, 요즘 건강은 어떠니? 차도는 좀 있어? 빈말이라도 좋아진다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는 못해. 그래도 애들 아빠가 잘해주니까 그 덕에 버티는 거지 뭐. 너희 남편 얼마나 믿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저희 동네에요. 저와 30년 지기 친구가 한 명 삽니다. 친자매보다 각별한 사이라서 평소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고 지낼 정도로 흉함을 없이 지내는 사이예요. 그런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얼마나 믿냐고 물어오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친구는 한참 망설이더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있잖아. 요즘 네 남편에 관해 이상한 소문 도는 거. 너 혹시 아니? 이상한 소문이라니. 나는 금시초문이야.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처음에는 오 원장님이 자꾸 상거리 카페에서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 들려올 때 나는 설마 누가 잘못 본 거겠지 했어. 오 원장님은 저희 남편을 말하는 호칭입니다. 저희 남편이요. 동네에서 10년 넘게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오래 산 터줏대감들은 저희 남편을 대부분 알고 이비인후과 오 원장님이라고들 부르죠. 우리 남편이 상거리 카페에서 여자를 만나? 그래. 너무 되도 않는 말이라서 처음엔 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더란다. 그런데 내가 직접 보고 나니까 아무리 요즘 네 건강 상황이 안 좋더라도 말할 건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해봐, 지수가. 나 저번 주에 백화점 문화센터 마치고 꼭대기 식당가에서 비빔냉면 한 그릇을 먹고 있었단다. 그런데 냉면 먹고 계산 마치고 나오는데 여기까지 말하더니 한참 망설이듯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친구였어요. 뜸들이지 말고 말해, 지수가. 나 충격 같은 거 절대 안 먹을 테니까. 친구는 심호흡까지 하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너희 남편 말이야. 젊은 여자랑 손을 잡고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백화점 VIP 휴게실에서 말이야. 너 진짜 네가 본 게 우리 남편이 확실하니? 네가 못 믿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불륜이니 막장 드라마 본 거는 많아서 내가 그날 본 거 찍어왔다는 거 아니니? 친구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그날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영상 속에서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머리칼을 다정하게 쓸어주는 남자. 그 남자는 저희 남편이 맞더라고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봐도 저희 남편이 맞았습니다. 옷차림이라도 달랐더라면 설마 아니야. 닮은 사람일 거야. 넘길 수라도 있었겠지만 그날 남편은 평소 자주 입는 하늘색 스웨터와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고 언뜻 옆얼굴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얼굴 모습을 알아보긴 힘들더군요. 그래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라는 것을요. 지수가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완전 기만당하며 살 뻔했구나.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그런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저에게 보여준 친구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마음과는 달리 저는 친구에게 그런 감사 인사를 하게 되더군요. 따지고 보면 친구 잘못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제 안위를 걱정하는 심성 착한 친구 지숙이었으니까요.
서련아, 너 정말 괜찮니? 나 그날 보고도 너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했어. 당연히 말해줘야지. 말 안 해주면 내가 너 용서 못했을 거야. 너 가뜩이나 건강도 안 좋은데 이런 일까지 생겨서 어쩌니? 내가 여태 남편을 너무 믿고 살아왔나 봐. 현태 씨만한 애처가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대체 뭔 일이니? 너 티 안 나게 한번 잘 알아봐. 혹시 내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니. 오해는 무슨? 이 사람 다른 여자랑 이런 스킨십 하는 남자 아니야. 평소에. 한 손으로 잡고 있는 손 내내 놓고 있지를 않잖니. 머리카락 쓰다듬는 저 눈빛이며. 저는 순간 화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 친구가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벌컥벌컥 들이키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수가. 속이 타서 그만. 아휴, 네 속이 지금 네 속이겠니? 그나저나 너에게 말하고도 이게 잘한 짓인지 모르겠다 정말.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사람이 진실을 알아야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만당하다 죽는 것보단 그게 낫다 지수가. 서련아, 이런 말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현태 씨가 여태 세상 둘째가라면 서러울 애처가였잖니. 지금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영상에서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다 나 속이려고 불어 그런 것 같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저는 결국 친구 앞에서 눈물을 왈칵 터뜨리고 말았더랍니다. 서련아, 그래도 일단 네 남편 그 여자랑 어느 정도 사이인지 그거부터 좀 알아보자. 그냥 스치는 사이 가벼운 바람인 거면 눈 감아주는 게 현명한 일일 수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니? 너 내가 암 환자라고 그런 말 하는 거야? 서련아, 무슨 말이야. 세상 남자들 하도 바람 안 피는 인간들이 없다기에 그냥 하는 소리야. 너 조금이라도 덜 속상했으면 해서. 안 그래도 아픈 네가 이런 일로 골머리 썩다가 더 건강 나빠질까 봐 걱정돼서. 아니야. 내 건강은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상태야. 이혼을 하더라도 나 살아생전 안 억울하게 서류라도 정리해야지. 그래야 내가 죽을 때 눈이라도 편히 감지 싶다. 서련아, 무슨 말을 그리 모질게 하니? 혹시 알아? 진짜 어쩌다 한번 만난 사이일지도 모르잖아. 그거나 저거나 독인 객인이야. 지가 어떻게 나를 두고. 나도 그게 괘씸하긴 하다 정말. 다른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너 건강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너랑 현태 씨도 연애 시절을 얼마나 서로 죽고 못 살았니? 이제와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네 말 맞다나 그 상간녀랑 어느 정도 사이인지 언제부터 만난 건지 그거부터 좀 알아봐야겠다. 너 몸도 안 좋은데 괜찮겠어? 서련아, 절대 무리하지 말고 시킬 일 있으면 꼭 나 불러서 시켜. 알았지? 알았어 지수가. 너밖에 없다. 저는 일단 친구와 그런 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표를 내지 못했고 혼자서 소갈이 하느라 안 그래도 투병 중인 몸이었는데 암이 더 도지는 기분마저 들더군요. 이러다 진짜 내가 내 명에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차라리 몸이 아픈 고통은 약을 먹고 잠이라도 청하면 되는데 배신감과 치욕스러운 증오심은 그 어떤 약도 들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거려? 저의 그런 변화된 근황을 눈치챈 남편이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남편이 정말 가증스럽게 느껴졌지만 저는 겨우 표정 관리를 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새로 시작한 항암 치료가 좀 힘드네.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까지 나 때문에 예민해지는 게 더 스트레스니까. 저는 그런 말로 대화를 자르고는 뒤돌아 잠드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그런 저를 다정하게 껴안더군요. 평소라면 저도 뒤돌아서 남편 품에 안겨 잠들었을 텐데 그날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죠. 매몰차게 남편의 손길을 내쳐버리고 싶은 걸 안간힘을 쓰고 겨우 참아야 했으니까요. 한 30분? 1시간가량을 제가 잠든 척 꼼짝 않고 누워있자 남편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여자의 촉으로 뭔가 혼자서 몰래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시계를 보니 거의 밤 자정이 가까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점퍼를 챙겨 입고 남편의 뒤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불이 나게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가려는데 서련아, 너 이 시간에 어딜 가니? 어머니 깨셨어요? 신경 쓰지 말고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산책을 좀 하고 오려고요. 그런 저를 걱정스런 눈빛으로 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가, 내 아들 따라가지 마. 제발. 저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의사 남편이 다른 여자랑 손을 잡고 있었다는 친구 말에 밤에 나가는 남편을 몰래 미행하려고 하자 방에서 자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나와 저를 말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그걸 알고 계셨어요? 제가 저 사람 따라가려는 걸요? 그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이리 부탁을 하마. 제발 내 아들 따라가지 마라. 응? 애미야. 간곡하게 호소하듯 저에게 부탁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더 납득이 가질 않더군요.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아하니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걸 시어머니도 아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 여태 그럼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그게 말이다. 그러니까 서련아. 저의 질문에 버벅거리며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또다시 배신감과 증오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죠. 이 집안에서 남편의 불륜을 물렀던 게 그럼 나뿐이었나? 암투병하는 며느리를 두고 아들의 뻔뻔한 외도를 시어머니까지 모른 척 눈 감고 계셨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정말 이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저와 모녀지간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시어머니셨기에 그 배신감은 더 컸죠. 어머님, 저 어떻게 어머니까지 저를 감쪽같이 기만하실 수가 있죠? 애미야, 그게 아니라 너에게도 다 천천히 모든 걸 밝힐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뭘 천천히 밝히실 생각이셨는데요?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머님이라도 야단을 치셔야지. 어떻게 한통속이 되어서 저를 속이냐고요. 네? 저는 시어머니께 생전 처음으로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나자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지듯 현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휴, 애미야, 괜찮니? 제가 괜찮아 보이세요? 어머님 눈에는 제가 괜찮을 것 같냐고요. 네가 속상한 건 알겠지만 이렇게 소리 지를 일은 아니지 않니? 소리 지를 일이 아니라고요? 어머님은 그럼 대체 언제 소리를 지르시나요? 아무리 어머님 아들이라지만 너무 싸고 도시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대답에 더 열이 받아서 남편을 쫓아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말리신다고 어머님 말을 들을 상황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으네요. 저는 저를 붙잡고 있는 시어머니를 팽개치고 다시 현관 밖으로 나서려고 했어요. 서련아, 제발 부탁이다.
제발 우리 아들 따라가지 말라니까. 하도 완강하게 저를 붙잡고 늘어지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이 밤에 나이든 시어머니와 이런 몸싸움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한밤중에 이성을 잃고 내연녀를 만나러 갈 지경인 남편이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는 게 시어머니 잘못도 아니었죠. 쓰러질 것 같은 충격과 분노가 제 몸을 떨리게 하는 게 사실이었지만 저는 안간힘을 쓰고 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쓸데없이 남편 뒤를 미행하는 걸 관두자. 그리 마음이 먹어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접수하겠노라 그리 혼자 다짐을 했습니다. 이 손 놓으세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 맞다나 저 사람 미행하는 짓 안 하겠어요. 서련아, 갑자기 어떻게 마음을 바꾼 거야? 떠난 버스는 잡는 게 아니잖아요. 달려간다는들 세우지도 않을 버스. 안간힘 써서 달려가봤자 제 기운만 빠지죠. 저는 이미 암 환자라 그럴 기운도 없고요. 그런데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니? 갑자기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셨어요. 무슨 소리라니 어머니. 암투병하는 와이프 두고 바람난 남편 잡아서 뭐 하겠냐는 소리예요. 바람이라니. 누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정말이지 처음 듣는 소리라는 듯 그런 반응을 보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애들 아빠가 지금 한밤중에 상간녀 만나러 가서 어머님이 저 못 쫓아가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상간녀라니. 아니 누가 그런 흉측한 소리를 했니? 금시초문이라는 듯 충격을 먹고 손을 덜덜 떠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고 있자니 절대로 저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직감하게 되더군요. 어머님, 그럼 왜 제가 저 사람 쫓아나가려는 걸 그렇게 막으신 건데요? 나는 그게 그러니까 말이다. 그게 현태가 나에게 신신당부하며 부탁을 해서 그랬지. 그 사람이 어머님에게 대체 무슨 부탁을 했는데요?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셨어요. 어찌됐건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대로 남편 미행을 멈추었더랍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 우리 집에 아주 역대급 반전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와 현관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런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건 뒤를 따라 들어오는 2명의 여자였어요. 당신 대체 이 시간에 어딜 나갔다 오는 거야? 저는 남편 면전에 대고 빽 소리를 질렀는데 곧이어 따라 들어오는 여자 2명을 보고 소스라치듯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기함할 듯 놀라시긴 마찬가지였죠. 저와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놀랐냐고요? 저희 고부간이 쌍으로 그렇게 놀랐던 건 2 여자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2 여자의 외모가 저와 너무 흡사할 정도로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그 여자들도 저를 보고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이 여자들 대체 누구야? 당신들 정체가 대체 뭐예요? 혹시 설마 엄마? 저는 나이든 여자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무너지듯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반백의 머리를 한 나이든 여자는 아무리 다시 쳐다봐도 35년 전 헤어진 저희 엄마가 맞더라고요. 30년 넘게 엄마 얼굴을 못 보고 살았지만 저의 오래된 앨범 속 한 켠에는
늘 엄마 사진이 있었거든요. 서련아, 우리 딸 서련이. 엄마, 엄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내일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처제가 지금 당장 당신 얼굴을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처제? 그럼 이 여자가 설주? 네가 설주니? 언니, 내가 설주예요. 언니 동생 차설주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 품에 와라감기는 여동생이었어요. 한밤중에 가족 상봉이 웬 말이냐고요? 후에 천천히 남편으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들으니 저도 뒤늦게 모든 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 얘기를 몇 번 듣기만 했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일단 필요한 검사부터 했어. 검사라니. 혹시 몰라서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했다고.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당신에게 말하려고 그동안 숨겼던 거고. 엄마는 근데 한국에 계시면서 왜 여태 저에게 연락 한 번 없으셨어요? 네가 의사 남편 만나서 잘 산다는 소리 듣고 괜히 나랑 설주 존재가 너에게 훅이 될까 봐서 그동안 그냥 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 지냈다 서렸나? 그런 말을 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엄마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요즘 건강도 안 좋고 아무에게 말은 못했지만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이 엄마랑 설주였다고요. 언니, 설주도 언니 엄청 많이 보고 싶었어요. 30 중반이 훌쩍 넘은 나이임에도 여전히 어린애 같은 말투의 여동생 설주였습니다. 엄마의 여동생이 있으면서 왜 30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 서로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지냈냐고요? 사실 저희 집안이요. 가정사가 복잡한 편입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제가 10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던 해 이혼을 하셨어요. 저희 동생 설주가요.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범한 아이가 아니랍니다. 세월이 흘러 성인 여성이 된 지금도 여전히 나이보다 10년은 더 어려 보이는 설주였어요. 저희 동생 설주가요. 사실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동생이었는데 설주의 장애로 인해 저희 엄마와 친할머니는 옛날부터 극심한 불화를 겪었죠. 어린 기억에도 두 분이 동생 문제로 인해 다투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시집 아들 한 명 못 낳고 딸만 줄줄이 낳은 데다 딸 하나는 모질이를 낳아놓고 뭐가 잘나 그리 유세냐? 어머니, 설주 보고 모질이라 하시는 거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모질이를 모질이라 하는 것도 잘못이야? 남들이 설주를 욕해도 나서서 보듬어줘야 할 분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내가 어디 남들 앞에서 그리 욕을 하든 나도 우리 손녀딸이 남들보다 모자란 거 속 안 상할 것 같니?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좀 조신하게 집에서 태교도 하고 그랬으면 저런 모질이를 네가 낳았겠어? 제발 그 모질이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요. 우리 설주가 왜 모질인데요? 부족한 딸 자식 낳았으면 평생 죄인이다 하고 고개 수그리고 살아도 모자랄 판국에 뭐가 잘났다고 시애미에게 바락바락 대드는 거야. 어머니, 또 이 사람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당신도 대체 언제까지 어머니랑 설주 문제로 다툴 거야? 당신도 들어서 알잖아요. 사사건건 설주가 문제 있는 거 다 내 탓이라고 어머님이 욕하시는 거요. 어머님, 이 사람 마음 상할 말씀 좀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누가 들으면 며느리가 아니라 아주 상전을 모시고 사는 줄 알겠구나. 어머님, 제발요. 나 다른 거는 몰라도 설주 듣는 앞에서 툭하면 모질이라고 하시는 거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요. 네가 것이 못 견디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네가 그리 잘나서 저런 딸 자식 낳았냐? 어? 그 막말 좀 그만하시라고요. 설주는 뭐 저 혼자 낳았나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건데 설주 부모는 저 혼자냐고요. 아니 너 지금 시험이 면상에 두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설주 같은 아이가 나온 게 지금 뭐 우리 집안에 문제라도 있어서 그렇다는 거니? 제발 그만 두 사람 다 그만 못해요? 집구석에 매일 이 모양이니 내가 숨이 막혀서 집에 들어올 엄두가 안 난다고요? 툭하면 벌어지는 할머니와 엄마의 싸움, 그리고 거기에 가세되는 아빠의 언성과 고함. 어른들이 그런 싸움을 벌일 때면 저는 동생 설주를 데리고 동네 골목에 나와 자전거를 타곤 했습니다. 언니, 오늘도 설주 때문에 엄마랑 할머니랑 아빠랑 싸우는 거지. 아니야, 너 때문 아니라니까. 아니긴, 내가 모질이라서 싸우는 거잖아. 할머니는 맨날 설주 보면서 째려봐. 할머니 설주 싫어한다. 설주 때문에 엄마도 싫어하고. 남들이 뒤에서 모질이라 놀리는 여동생 설주.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였지만 가끔 그럴 때 하는 말을 보면 알 건 다 안다는 생각이 드는 여동생이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할 거면 차라리 이런 상황도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모자랐더라면 동생이 덜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저였죠. 집안에서 어른들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저는 동생 설주를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밤이 깊어서 집에 돌아가면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 잠이 드시고 아빠는 혼자 소주를 드시곤 했죠. 제가 동생 설주를 데리고 들어가면 엄마는 퉁퉁 부은 눈을 하시곤 동생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가서 잠이 들곤 하셨죠. 어려서부터 동생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보니까 엄마는 아무래도 동생 설주를 더 챙기고 신경 쓰시는 편이었죠. 놀이공원에 놀러를 가도 시장에 장을 보러 가도 목욕탕에 가끔 때를 밀러 가서도 엄마의 온 신경은 늘 동생 설주에게 쏠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참 서운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툭하면 남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나는 동생 설주여서 저는 그 순간부터는 엄마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동생은 누구보다 엄마가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자. 저 혼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서운함을 달래곤 했더랍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가 결국 이혼을 결정하셨을 때 엄마가 설주를 데리고 떠나던 날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서 어린 시절 가장 마음이 아팠던 날로 기억되는 날입니다. 설연아, 오늘부터 엄마랑 설주는 따로 나가서 살게 됐어. 엄마, 나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나도 엄마랑 설주랑 같이 살고 싶어요. 미안하다 설연아.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는데 너는 아빠가 키우고 설주는 엄마가 키우기로 했어. 그러니까 설연이 너는 앞으로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살아야 해. 그럼 나는요? 엄마는 왜 설주만 데리고 가는 건데요? 설연아, 너도 알잖아. 설주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거. 설주는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느리고 부족해서 엄마가 품에 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잖아. 할머니도 설연이 너는 예뻐하시니까 아빠랑 할머니 곁에서 설연이가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면서 뒤돌아 나가시던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집을 나가시는 날 짐을 싸들고 동생 손을 잡고 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엄마,
나랑 어디 가는 거예요? 엄마랑 설주랑 멀리 여행 가는 거야. 여행을 가는데 언니는 안 데리고 가요? 언니는 학교 가야 해서 안 돼. 이번 여행은 엄마랑 설주만 가는 거야. 언니, 나 엄마랑 여행 갔다 올게. 그래, 설주야. 잘 다녀와. 저는 눈물을 참으면서 그렇게 여동생과 엄마를 보냈습니다. 설주가 울고불고 혹시라도 때를 쓸까 봐서 엄마는 동생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 집을 떠나셨던 거죠.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신 뒤 아빠는 3년 정도가 지나 새 부인을 얻으셨어요. 저는 그 후로 줄곧 새엄마와 아빠와 할머니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혼하고서도 왕래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동생 설주의 장애를 포용하지 못하고 설주의 장애를 엄마 탓으로 돌리던 할머니였기에 엄마의 마음에 맺힌 응어리는 무척 큰 것이었죠. 그런 원인도 있었던 데다 아빠도 엄마도 그 후에 재혼을 하셨기에 저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여동생과 엄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저는 문득 남편이 어떻게 해서 여동생과 엄마를 만나게 된 것인지 궁금하더군요. 그런데 당신이 설주랑 엄마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우리 사는 동네는 실은 너희 동네에서 한참 먼 곳이란다. 그런데 하필 그날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렀는데 설주가 감기 기운이 심해서 병원에 들렀는데 의사 선생님이 네 남편이었던 거란다. 처음 장모님이랑 처제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 장모님도 처제도 당신이랑 얼굴이 너무 닮아서 진료실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솔직히 직감했고. 당신 그래서 나 몰래 삼거리 카페에서 엄마랑 설주 만났던 거예요? 처음부터 당신에게 말을 안 한 건 혹시라도 착오가 있을까 봐서였어. 당신 안 그래도 요즘 건강 상태 안 좋은데 엄마랑 여동생 찾은 줄 알았다가 허탕치면 당신 충격 먹을까 봐서. 오서방이 우리를 처음 만난 뒤로 거의 매일 만나면서 서련이 네 얘기도 해주고 나서서 친자 확인 검사도 해주었단다. 엄마, 그동안 아무리 할머니 아빠에게 맺힌 게 많으셨대도 어떻게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서련아. 사실 5년 전까지 나와 설주는 베트남서 계속 살았단다. 그곳에서 엄마가 재혼해서 살았는데 재혼한 남편이 그동안 사업 망하고 또 그 사람 병수발 우려드는 바람에 한국에 들어올 엄두도 못 냈단다. 엄마는 한때 한국에서 잘 나가는 보험 영업사원이셨어요.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도 설계사 일을 계속하셨는데 설주를 임신한 동안에도 일을 하느라 태교를 안 해서 설주가 지적 장애인이 되었다고 친할머니의 타박을 들을 정도로 일에 열정적인 분이셨죠. 엄마는 아빠와 이혼 후에 몇 년을 더 한국에서 보험 일을 하시다가 재혼하게 되면서 베트남으로 떠나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결혼한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살았는데 그 사업이 망하면서 고생을 엄청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내가 잘 살았더라면 너에게 언제 연락을 해도 했을 거야. 엄마,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설주만 데리고 나오며 너를 놔두고 온 일이 엄마는 두고두고 미안했다. 잘 살아서 너에게 뭐 하나라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면서 설주 데리고 이제 와서 네 앞에 나타난다는 게 염치가 없게 느껴지더라. 예전에는 네 아빠도 세 부인이 있고 그 밑에서 네가 컸기에 너를 찾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고 말이야. 엄마, 저 엄마 원망한 적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서는 엄마한테 서운했지만 저도 나이 먹고 애엄마 되면서는 엄마 입장 다 이해 갔어요. 못난 엄마를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서련아. 오해라며 한참을 끌어안고 눈물을 멈추지 못한 저와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오서방한테 듣자니 네 건강이 안 좋다는데 무슨 말이니? 저는 솔직하게 간암 투병 중인 사실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건강 상태를 듣고 누구보다 상심이 큰 엄마와 여동생이었죠. 그래도 저는 엄마와 여동생을 몇십 년 만에 찾으니까 새삼 다시 투병 의지를 다지게 되더군요. 어렵게 다시 만난 엄마와 설주를 생각해서라도 꼭 완치 판정을 보자. 그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간암 말기라는 제 병은 쉽게 의지만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더 이상 들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간 이식이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시도라는 말을 들었죠. 그 얘기를 듣고 누구보다 먼저 적합검사를 받겠다고 나선 엄마였어요. 안타깝지만 환자분 어머니께서는 간 이식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세도 연세지만 지금 앓고 계신 지병과 노안으로는 불가합니다. 선생님, 저야 살 만큼 살았으니 잘못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제발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울면서 의사 선생님께 애걸복걸하는 엄마였어요. 그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여동생 설주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우리 언니에게 간을 떼어주고 싶습니다. 뭐라고? 설주 네가? 설주야, 그건 안 될 말이야. 선생님, 아시다시피 저희 여동생은 일반적인 성인 여성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도 그간 보아와서 아시겠지만요. 언니까지 내가 모자르다고 무시하는 거야? 설주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의사 선생님, 제가 머리는 다른 사람보다 멍청하지만 몸은 건강해요. 겨울에 감기도 잘 안 걸리고요. 우리 언니가 아픈데 간이 아파서 큰일이라는데 제가 간을 떼어줄래요. 우리 언니한테요. 설주야, 안 돼. 이상한 소리 제발 그만해. 언니, 내가 모자라도 언니 생각하는 마음은 다른 동생들보다 안 모자라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 설주였습니다. 설주의 그 말을 듣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누가 너 보고 모자라다고 그러든? 그런 말 마라, 설주야. 저는 동생이 아무리 건강하고 저와 적합한 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에게 간이식 수술을 받는다는 게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안 그래도 제가 지켜줘야 할 동생에게 그런 수술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 고민을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물론 환자분 심정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여동생분 같은 경우는 인지기능에 그런 의사결정을 못할 만큼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본인 의견을 제 앞에서나 다른 의사 앞에서도 분명하게 여러 번 어필을 했고요. 그래도 제가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네요, 선생님. 환자분 어머님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동생분 의지가 확고하신데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환자분께서 건강을 회복하셔야 오래오래 어머님과 동생분 곁에서 지켜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주야, 고맙다. 언니는 너한테 평생 해준 게 하나 없는데 설주 네가 언니를 살리는구나. 언니가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여동생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 경과는 성공적이었고 저도 여동생도 건강을 회복해서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간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2년 뒤에 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결과였기에 저와 가족들 모두 뛸 듯이 기뻐했죠. 설주야, 정말 고맙다. 언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나게 된 건 모두 설주 네 덕분이야. 언니가 건강해져서 너무 기뻐요. 설윤아, 설주야, 너희 둘 다 고생 너무 많았다. 아휴, 사부인도 그간 마음고생 참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보다 오서방이 나서서 저희 모녀를 알아봐주고 일을 처리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기적도 없었을 겁니다. 고맙네, 오서방. 그날 제가 아는 병원에 장모님과 처제가 들어온 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간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장모님. 처제, 고마워. 우리 아내 살려줘서. 아니에요, 형부. 남편과 여동생은 무척 사이가 좋습니다. 친오빠처럼 남편을 잘 따르는 여동생 설주입니다. 여동생과 엄마는 사실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재혼한 남편이 사업이 망한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엄마는 베트남에서 거의 무일푼의 형편으로 한국에 귀국하신 터였죠. 엄마는 동생 설주를 데리고 떡볶이 트럭을 운영하며 먹고 사시던 중이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엄마와 여동생이 사는 걸 알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군요. 이런 사정을 남편에게 얘기하자 남편은 대출을 받아서 저희 집 바로 옆에 엄마와 여동생이 지낼 수 있는 쾌적한 소형 아파트 하나를 얻어주셨어요. 당시에는 제가 한참 투병을 한다고 일을 쉬고 있을 때여서 여보, 정말 고마워요. 나 어떻게든 건강해져서 당신한테 진 빚 다 갚을게요. 그런 소리 마, 여보. 내가 제일 바라는 건 당신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일뿐이니까. 아, 당신 같은 남편이 세상 천지 어딨다고 바람을 핀다고 오해했던 걸까요? 나 정말 바보 같죠? 그런 상황을 전해 들으면 누구라도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 그날 밤에요. 당신이 내 언니 만나러 간다고 집을 나가는 거라 오해했으니 참. 어머님까지 나서서 나를 못 나가게 하시니까 더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건 엄마께도 내가 신신당부 부탁을 드렸거든. 진자 확인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당신 걱정시키지 말아달라고. 내가 어머니께 입단속을 시킨 상황이어서 그랬지. 남편과의 어이없는 오해는 풀린 지 오래였죠. 그런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었던 친구도 너무 다행이라며 저에게 되려 사과를 했고요. 여동생에게 이식 수술을 받고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저는 얼마 전부터 제가 하던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암투병을 하기 전에는 사실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5년 넘게 문을 닫았던 카페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니 긴장도 되고 심기일전하게 되는 게 사실이었죠. 카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동생 설주도 바리스타 교육을 받도록 했어요. 보니까요, 설주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해서 자격증을 따서 제 카페 일을 돕도록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바리스타 학원도 부지런히 다니는 여동생이었어요. 카페 영업을 다시 시작한 뒤로는 여동생을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자격증을 따는데 몇 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기에 저와 엄마는 결과에 관해서는 여동생을 체근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학원을 다니고 또 카페 일을 돕고 부지런히 배우려는 설주를 칭찬해주곤 하죠. 제가 엄마와 여동생과 바로 옆집에 살며 가까이 지내게 된 후로 사실 저희 아빠와 더 거리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아빠가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에 지금의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거든요. 저는 사춘기 시절 엄마와 여동생이 무척 보고 싶었지만 예민하고 까탈스런 성정의 새어머니 덕분에 더욱더 엄마와 여동생과 만나지 못하고 지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다 알면서도 새엄마 편만 들곤 했던 아빠에게 저는 서운한 감정이 많았습니다. 아빠, 저 엄마랑 설주랑 바로 옆집에서 살게 됐어요. 뭐? 서련이 너? 왜 무슨 소리니? 저 이제 한 3년 있으면 벌써 50살이에요. 여태껏 아빠와 새엄마 눈치 보면서 엄마랑 설주 안 보고 살았으면 할 만큼 한 거잖아요. 앞으로는 저도 엄마와 설주 챙기면서 살아야겠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후로 저희 집의 왕래를 끊으시던 아빠였죠. 저는 또 새엄마 눈치 보느라 그러시는구나 생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살아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기별도 없이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하신 겁니다. 그 시간에는 하필 여동생 설주가 카페에서 일을 하던 시간이었죠.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어린 시절 헤어지고 몇십 년 만에 아빠를 보는 여동생은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아빠는 설주를 알아보시곤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네가 설주니?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설주야, 아빠 얼굴 기억 안 나니? 이분이 우리 아빠시잖아. 제 말에 카운터에서 뛰어나와 덥석 아빠 품에 안기는 설주였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아빠 품에서 눈물을 터뜨리는 설주였습니다. 미안하다, 설주야. 평생 너에게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이렇게 날 반겨주니 고맙구나. 아빠 역시 그런 설주를 보고 눈물을 참지 못하시더군요. 아빠와 설주는 한참을 끌어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설주가 아르바이트 시간을 마치고 바리스타 학원에 가고 저는 오랜만에 아빠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네가 카페 사장님하며 설주까지 저리 같이 거두니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서련아. 거두다니 아빠. 저를 거두고 살려준 건 설주예요. 저 설주 아니었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닐 거고요. 설주가 이식 수술 해줬다는 거 들어서 안다. 아빠도 못해준 수술을 우리 설주가 해주다니. 너도 설주도 너무 기특하구나. 새엄마는 어쩌시고 여기 오셨어요? 그건 네 아빠를 타박하는 말이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평생 새엄마 눈치 보며 네 편에 서지 못한 아빠를 용서해다오. 이런 말이 이제 와서 아무 의미 없을지 모르겠다만 아빠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2번 거부 가정을 깨는 일은 도저히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을 하며 눈물을 훔치시는 아빠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또 아빠 입장도 이해가 가는 바가 있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빠, 새엄마가 설주랑 엄마랑 왕래하는 거 알면 노발대발 하실 텐데 일부러 안 오셔도 돼요. 너에게 하는 말이다만 그 문제로 싸우다가 얼마 전에 정리가 됐다. 정리가 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도 네 새엄마가 절주랑 너를 보러 오는 걸 싫어해서 한마디 했어. 뭐라고 하셨길래요? 평생 당신 눈치 보고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하면서 서련이와도 거리가 생겼는데 남은 시간은
나도 내 자식들 좀 챙기면서 살아야겠다고 그리 엄포를 놨다. 결국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말 구구절절 너에게 늘어놓는 건 참 비루하고 구차하다만 너도 이제 반백살 되어가는 나이니 솔직하게 말하마. 너희 새엄마는 여자로서는 흠잡을 데 없는 짝이었지만 엄마로서는 영 아니올 시다의 사람이었다는 거 나도 안다. 아빠,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해서 뭐해요? 저나 설주나 아빠 원망 안 하니까 새엄마께 그냥 충실하세요. 엄마랑 설주 곁에는 이제 저랑 오서방이 있으니까 염려 마시라고요. 설주가 외국 나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들어와 버젓이 너와 사는 걸 알았는데 내 어찌 왕래를 안 하고 사니? 옛날에 네 엄마와 이혼한 것도 난 두고두고 마음에 짐이 되었던 사람이다. 그렇다고 옛날 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빠, 옛날에 네 엄마와 할머니가 그래 싸울 때 내가 좀 남자답게 중심을 잘 잡아줘라면, 차라리 네 할머니께 죄송해도 분가라도 했더라면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일은 없었을 거야. 아빠, 지금 와서 후회한들 뭐가 달라져요? 아빠 진심은 제가 이제 다 알았으니 엄마께도 말씀드릴게요. 그래, 서련이 네가 대신 네 엄마에게 아빠 마음을 전해주면 아빠야 고맙지. 이제 와서 네 엄마와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지만 설주에 대한 아빠 노릇까지 저버리면 나는 죽는 순간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며 카페를 떠나시는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얼마 전에 새엄마와 결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오셨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결혼까지 선언하는 아빠 앞에서 새엄마가 평생 처음으로 백기를 드신 모양이더라고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아빠와 설주와 저를 보러 오는 것에 관해 아무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새엄마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아빠에게 아빠, 엄마도 저희랑 같이 계신다는 거 알면서도 새엄마가 뭐라고 안 하세요? 솔직히 좋은 낯빛은 안 하는데 싫은 소리도 안 한다. 너와 설주 못 보고 지내게 하면 당신이랑은 조론이라고 선언했더니 그 말빨이 먹힌 모양이야. 아빠는 그 뒤로 매주 저희 카페에 와서 설주와 시간을 보내다 가십니다. 어떤 날은 설주와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오시는 날도 있죠. 누구보다 아빠와의 데이트를 기다리고 좋아하는 설주입니다. 얼마 전에는 설주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한 지 3년 만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사가 있었죠. 자격증을 받은 날 어린아이처럼 신나서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오던 설주입니다. 언니, 나 바리스타 자격증 땄어. 야호!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고 해맑은 여동생 설주. 저는 이런 여동생이 참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설주와 함께 카페를 꾸려나간 뒤로 장사도 더 잘 되고 있어요. 언제나 웃으며 손님들을 맞는 설주라서 단골 손님들에게도 인기도 많죠. 얼마 전에는 저희 카페가 오후 전까지 열게 되었어요. 가게 매출이 불어난 뒤로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마당에 딸린 널찍한 2층 단독주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집을 살 때는 제가 사업을 하며 번 돈으로 집을 장만했죠. 몇 년 전에 엄마와 설주가 살 집을 구해줬던 남편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제가 내린 결정이었죠. 2층짜리 넓은 단독주택을 마련한 건 엄마와 저, 남편, 아이들, 시어머니까지 모두 모시고 한 집에 살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넓고 으리으리한 집이 우리 집이란 말이냐? 어머니, 집이 마음에 드세요? 그럼
마음에 들다마다 방이 대체 몇 개야? 아유, 세상에. 어머님, 제일 좋은 방을 어머님 방으로 고르세요. 어머, 얘는 사부인도 계신데 어떻게 제일 좋은 방을 내가 고르니? 이번 집도 네가 샀는데 제일 좋은 방은 사부인께서 고르셔야지. 안 그래요, 사부인? 아, 이렇게나 훌륭한 따님을 두셨는데 그게 바로 자격이지요. 제일 좋은 방을 사부인께서 고르세요. 아유, 아닙니다. 사부인께서 먼저 고르셔야 합니다. 좋은 방을 서로 고르라고 그런 실랑이를 하시는 엄마와 시어머니셨습니다. 장모님, 엄마, 그렇게 두 분이 서로 미루시면 제가 선점해버려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와 엄마까지 모두 웃음꽃이 활짝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 언제나 엄마와 여동생의 부재가 늘 마음에 커다란 빈자리를 차지했어요. 새엄마와의 사이도 썩 좋지 않았기에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엄마와 여동생이 보고 싶어 혼자 베갯잎을 적시던 밤이 많았죠. 나이가 들면, 성인이 되면 꼭 엄마와 여동생을 찾아가야지, 함께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했었는데 막상 나이가 들고도 이루기 쉬운 꿈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크고 쾌적한 집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두 함께 살아가게 된 현실이 너무나 꿈만 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간암 투병을 하며 제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절망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보석같이 찬란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낼 수 있음이 참 기적 같아요. 여동생 설주가 제대로 된 직업을 찾지 못해서 고민이 깊은 엄마셨는데 저와 카페 일을 잘 꾸려나가는 것을 보고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엄마입니다. 설연아, 너에게는 고맙고 미안한 일뿐이구나. 아, 엄마도 참, 또 그 소리 하세요.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엄마. 밥을 먹다가도 카페에 오셔서 잠깐 일을 도와주시다가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엄마입니다. 설주 챙긴다고 너에게 엄마 노릇을 못해서 그게 평생 미안하고 그런 엄마와 설주를 앞장서서 챙겨주어서 고맙고 우리 설주 사람 노릇하며 살게 해줘서 고맙고 아유, 고마운 거 천지지. 엄마, 저 설주 때문에 이렇게 목숨 부지하고 사는걸요? 저야말로 엄마랑 설주에게 고마워요. 저를 살려주어서 고맙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엄마.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옆에 있다는 건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카페 일을 하면서도 저는 자꾸만 욕심이 생겨요. 내가 힘들더라도 사업을 더 번창시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자. 늘 그런 다짐으로 하루하루 파이팅하며 살아가는 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보려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언제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